야구님들, 아동 청소년기의 정신적 작용인 뇌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뇌기능 하면 이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자, 지금 학우님들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럼 뇌는 잠자고 있어요? 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내 꿈을 꾸고 단 휴식이라는 걸 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일에만 쫓겨다니고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착란이 오기도 하고, 이게 막 허공을 떠다니는 듯한 어떤 이제 망상 속에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삶이 다 하는 날이, 뇌가 잠자는 날이 삶을 다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기의 뇌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뇌기능, 틱장애, 부울, 우란, 그리고 아동기의 우울증, 분리장애 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의 뇌기능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삐아제라는 인지기능학자가 있죠. 인지학자는, 자, 인지 발달이라는 것은 뇌와 신경계의 신체적 발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뇌와 신경계의 신체적 발달이라는 건 겉모습의 신체적인 어떤 그 성장에 따라 생각의 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요, 생각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 주머니라는 것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의 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뇌가 얼마만큼 활성화를 가지며 다양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바로 뇌 기능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너는 한 번 말하면 말을 못 알아듣니? 라는 이야기를 양육하다 보면 자주 하게 되잖아요. 뇌는 반복 학습이죠. 반복으로 계속 칭찬을 받다 보면 우리는 릴렉스 과정으로 나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고, 왜 한 번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한 번 말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어른처럼 아동에게 하는 건 아이에게 불안장애를 만들어주고, 기본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아이를 누르는, 너는 못하는 아이야 라고 하는 퍼마전락은 언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이라는 뇌 기능이라는 것은 뇌와 신경계가 같이 자란다는 건 신체적 성장, 신경계는 내가 다리가 길어지고 팔이 길어지고 키가 쭉 크고 하는 신체적 성장이 있는가 하면 생각 주머니,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자기라는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고, 나 이런 게 하고 싶어. 꿈을 키워야 되는데 신체적인 성장이 설사 어른만큼 크더라 하더라도 안에 있는 뇌의 기능이 어린 아동이라면 내 아이는 정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발달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뇌와 신경계가 성숙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숙이라는 건 누가 시켜요? 밥만 먹이고 간식 많이 먹이면 잘 성숙되는 건가요? 자, 예전에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키가 크고 덩치면 어유 장군감이네 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키만 크고 덩치만 크고 잠만 자고 TV만 보고 있으면 네, 이 아이는 어찌 보면 비만과 또 다른 질병만 안고 가는 아동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자,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면 돈을 벌어야 되는 아이인가요? 학우님들 잘 고민하셔야 돼.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근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가 고학년의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자, 제가 한 학년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실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막연한 20, 30년 대 후를 얘기를 해요. 뭐 한다 그래요? 돈 많이 벌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지금 한 계단 한 개 스텝 바이 스텝에서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어떤 꿈을 이룰래요? 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자, 환경의 상호작용은 아동들에게 그만큼 어찌 보면, 그러니까 너무 미래의 인터넷에서 많이 자라는, 남들이 좋아하는 어떤 미래의 잡을 자신의 꿈인 양 쫓아가는 이러한 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어떻게 돼요? 나는 없고 밖에서 원하는 이미테이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도식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를 정확히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똑같이 따라 그리고 나 저렇게 열심히 잘하고 싶어. 그럼 뚝 떨어져서 잘하나요? 프로세스라는 연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연습이 필요하고, 자, 뇌 기능은 연습에 따라서 나 잘할 수 있어 자신감이 있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뇌가 잘하지는 않는다. 이 연습 속에서 적응이 되고 나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이 살고 싶어라는 동화되는 삶. 그러니까 롤모델이 돼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절하고 평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삐아제가 말하는 인지 기능에서 말하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뇌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고츠키, 사회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스캐폴딩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뚝하니 어디 가서 옮겨서 움직여 놓나요? 아니죠.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를 정하면 처음에 땅을 파야 돼요. 그죠? 땅을 이렇게 파서 뭘 세우나요? 여기에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운 다음엔 뭐 해요? 이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비탈길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탈길이 바로 뭐냐? 스캐폴딩이라는 거죠.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쭉 하는 준비를 먼저 해주고 이 집이 완성되면 이 스캐폴딩은 어떻게 돼요? 철거돼요. 철거되고 단 여기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다든지 계단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동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동 청소년기는 완성된 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비계 설정이라는 근접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기 위한 학습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 아동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신경다발이 좌뇌가 먼저 생겨서 쭉 자랄 수도 있으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내성적인 아이로 변해요. 이 내성적인 아이를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면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학습적으로 다가가고 또 활동이 너무 많은 우뇌가 먼저 쭉 자라는 아동들은 보면 행동이 먼저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요. 행동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생각한다 해서 크게 잘못된 거는 아니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아동이 스캐폴딩을 통해서 이 비계 설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동이 먼저 나갔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불편해해. 불편해하면 이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하는 시간 필요하죠. 그 고민하는 시간이 인지 과정이에요. 그 고민이라는 거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우리는 아동들에게 이 시간을 미처 주지 않아요. 최근에 아주 지름길만 원하는 학부모들은 또 선생님들은 이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아동들에게 잘했어 잘못했어 상담실로 가 또 훈육 선생님한테 가 학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학년 주임 선생님한테 어떤 이제 처벌을 받고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상담 기관들이 지금은 많이 워낙 이제 좋아지고 학교에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너무나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또 아동들이 힘들어해요. 왜? 낙인이라는 내가 너무 튀었나? 라는 어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 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집단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너무 돌출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정서, 이 집단 안에서 내가 너무 튀는 거, 또 너무 가라앉는 거, 무기력한 거, 이 밀당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사고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뇌는 아동의 뇌나 성인의 뇌와는 같다?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엉뚱한 생각이라는 건 우리는 엉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잘못됐다. 너 왜 그렇게 해? 우리가 참 통제불능이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엉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학우님들 창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 아이와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시해서는 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무시라는 걸 한번 당하게 되면 아, 내 생각이 뭐 먹혀? 내가 얘기하면 뭐 통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방어라는 게 생기죠. 방어라는 게 생기다 보면 대화가 불통이 돼요.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다 보면 우리 아동들은 뇌라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나요? 닫으려고 하나요? 맞습니다. 안 합니다, 생각을. 자, 이렇게 청소년기의 뇌 발달은 어떤 부분들이 다른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 어떤 게 달라요? 감수성은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춰요?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생각도 뇌 발달, 뇌는 12살이면 완성이 된다고 해요. 성장은 다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활용. 얼마만큼 활용하는 연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죠. 마음은 아가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게 감수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서 보면 중년이 되면 책임감에 지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잠시 저장해 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저장이 되어야지 꿈이 멈춰서는 안 된다. 요즘 중년들에게 다시 새로운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우리가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라기보다도 실은 그 이전에 우리에게도 청소년기 때의 감수성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진심, 내가 원하는 거는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가둘 수는 없어요. 가둬놓으면 무언가로라도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나한테 꿈이 있었는데 내가 내 꿈을 접었어요. 아래로 꾹 접었어. 그럼 이제 결혼을 해서 내 아이가 태어났어. 내가 못 이뤘던 꿈을 무의식 중에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던져줘요. 투사. 내 꿈을 툭 던져주면서 대리만족이라는 거 하려고 하죠. 내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해요. 엄마 아빠 때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었는데 너가 뭐가 모자라서 공부를 안 하니? 자, 그 얘기는 옳은 얘기일까요? 건강한 얘기일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내 아이가 생각하는 내 아이의 감수성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너너너너라는 거죠. 왜 나에게 엄마가 아빠가 살았던 것들을 주입해? 지금의 사회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내 꿈은 내 꿈, 너의 꿈은 너의 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독립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립, 분리독립이라는 단어는 내 아이라 그래서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리키는 아동들, 청소년들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입해서 이렇게 성장해라 하고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존중해주고 그 존중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가는 게 바로 뇌의 생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기능을 잘 아이들에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인지학적으로만 다가가려고 하면 분명하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자, 감수성.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는 사춘기에 완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감정과 어떤 매체로서 감수성을 향상할 시기에 우리 아동들은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요. 우리 교육이 예체능이 없어졌어요. 학우님도 혹시 그 기억 나셔요? 저도 언제 없어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동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성에 많이 민감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습이 어떤 거라는 거는 잘 알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나에게 필요한 학습은 뭐지? 나는 어떤 영양분을 먹고 성장을 하지? 네, 변형계가 담당하는 이 감정을 담당하는 이 학습이 저하되고 축소되고 감소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 우리 아동들은 요즘 많이 감정적인 어떤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뇌인 전두엽은 언제? 사춘기 그리고 20대 후반까지 되어야 온전한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되면 나 말고 유난히 이성에 더 관심이 끌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신체적인 성장에 의해서 신체의 발육에 의해서 당연히 이성이 찾아지는 본능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나 내가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에게 대리만족으로 의존한다라는 간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나한테 자신이 없다는 거, 내가 누구가 잘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성, 요 시기가 이제 호기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호기심이 우리 아이들은 좀 도가 많이 지나쳐요. 제가 동작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남고였거든요. 이제 대안 교실이라는 청소년들을 한 3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특별하게 말썽을 부리는 건 아니라고 했죠. 특별하게 말썽을 부리는 건 아닌데 막말로 이 주머니에서 떠면 콘돔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교사인 나는 어떻게 돼요? 이 정도의 교사, 중년의 나이 교사, 이걸 어떻게, 큰일이네. 저건 어른 되면 하는 건데. 자, 이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그거 왜 갖고 다녀? 하면서 징계하면 이 아이들하고 말이 통할까요? 자,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교수님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을, 자, 어른이 되면 해야 될 걸 청소년이라 좀 일찍 진행을 해보았구나. 그 대신 10번 할 거, 조금면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보호하는 입장을 많이 고민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상대방과 나의 배려, 그 배려 속에서 어떤 절제라는 걸 가져가야지 안 돼 하고 금지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체격이 크고 성숙해 보이는 학생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성숙하다고 판단하는 거 착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틱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 틱장애라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요. 이 틱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자기가 본인이 그런 어떤 불편한 행동을 하는지 미처 인식을 못해요. 알면 조절하죠. 알면. 그래서 틱장애라는 건 언제 많이 보이냐면 제가 교수님이 본 친구로는 이제 부모님의 직업 중에 그러니까 군인 가족분들이 있으시죠. 군인 가족분들 어릴 때 이사 많이 다니세요? 조금 다니세요? 많이 다니셔요. 그러니까 내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막 친구를 사귈만 한데 이사를 또록 가요. 근데 이사를 가는데 저 시골 산간으로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시골로 가면 환경이 어떻게 돼요? 아동이 학교에 이렇게 문제로 보이는 틱장애는 언제 가면 잦은 이사로 친구들을 깊이 사귀지 못해서 본인이 마음이 헛헛할 때, 그 헛헛할 때 이런 틱장애는 또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요때 많이 보여요. 입학 전후로는 또 뭐 학교에 입학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막 근엄하게 막 이렇게 툭 하고 있는데 어때요? 선생님한테 말 걸 수 있을까요? 두렵죠. 두려움에서 새로운 환경이라는 두려움에서 틱이라는 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년 전 아동부터 청소년기까지 이때가 어떤 시기예요? 발달 단계에서 미술치료로 보면 의사시기까지, 의사실기. 내가 세상이 이렇게 기저선이 있고 도화지가 있으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알 때까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걸 알 때까지라는 건 청소년기 후반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듯 틱이라는 건 뭐 이제 큰 건 아니에요. 어깨를 들썩들썩 한다거나 눈을 깜빡인다거나 다리를 많이 떤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불안할 때 나오는 내 신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틱 증상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갑작스럽고 반복하면서 나와요. 자, 근육의 움직임이나 발성
이런 틱장애, 음성도 나오고요. 자, 근육을 또 막 얼굴도 이렇게 찌푸리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어깨를 으쓱하거나 코를 킁킁거리거나 응응응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이에요? 학령기 아동의 약 15%가 일시적으로 막 턱을 자발적으로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면 그냥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건 바로 진단을 가는 게 아니라 좀 아동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켜보시는 거예요. 1년 이상 지켜보세요. 자, 구분은 언제 해요? 발병 시기, 증상의 지속 기간, 음성적인 틱인가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어깨도 움직이고 하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듀렛 장애라고 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개인의 기능을 내가 지금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방해를 하는가. 지금 그래서 옆에서 또 친구들 불편도 주지만 나도 뭔가 심오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학업의 문제도 초래되는 게 틱장애이다. 그래서 만성 운동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시적인 틱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치료는 어떻게 해요? 정서적 요인.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 변화나 정서적 요인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부분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고 또 복합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이걸 보이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긴장 수준이 많이 높을수록 어떤 이러한 특정한 행동들은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위축된 면이 많기 때문에 자, 또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참는 거예요. 참는 건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라는 게 아니라 미술치료라는 건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런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돼요?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감소하기 위해서 미술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류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신경증적인 심리에서 신체를 해방하고 많이 힘들겠구나 등등 억압된 정서를 몰입할 수 있도록 음악이라든가 미술, 체육 등으로 많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서로 대화. 자, 심호 명상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저는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호흡 소리를 많이, 자, 지금 많이 힘드니 그럼 같이 우리 숨쉬기 한번, 자, 숨 고르기 한번 해볼까 하면서 들이쉴 때는 많이 들이쉴 때, 내쉴 때는 1분,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쉬어가면서 천천히 내쉬게 해줘야 되는 거죠. 들이쉬는 거는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들이셔도 되는데 내쉴 때는 이 부분이 천천히. 그러니까 한 적어도 30초, 그러니까 1초, 2초 정도의 들이신 걸 내려실 때는 한 30초 정도 걸리게. 그리고 조금 액션까지 취해가면서 좀 과장되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아동에게는 편안함을 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자, 백색 도시라는 걸 교수님은 한번 해봐요. 하얀 종이 위에 무언가 이렇게 먼지를 묻히면 금방 더러워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백색이라는 건 어찌 보면 투명한 거, 그리고 순수, 순결, 청결, 또 새로운 시작 이런 부분을 이제 백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얀 도화지, 하얀 어떤 종이들을 평면지들을 이용해서 입체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도시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곳, 환경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환경. 그러니까 내가 본 것들을 만들어가게 되겠죠. 아동들이 창의적인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갑자기 뭐 어떤 도시 건축 디자이너들처럼 뭐 구타워, 동그라미에다 뭐 이렇게 뭐 피라미드로 막 만들어져가는 디자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조형놀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을 조합시키고 그려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안에서는 그 어떤 규칙이 없죠. 그래서 내담자 우리 아동들이 심리적 감정과 체험 등을 불편했던 감정들을 환기시켜주는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조형적인 어떤 입체적인 설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면을 보고 위아래까지도 볼 수 있으면 우리 아동들에게 훨씬 다양한 측면의 경험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질감이 다른 종이들을 좀 많이 해요. 캔티지만 하면 너무 매끈매끈하잖아요. 뭐 와트만지라든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이도 많이 썼어요. 벽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지가 가면 이제 많이 남아요. 공사장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모아놨다가 이제 그런 두꺼운 종이도 좀 사용을 하고, 너무 또 이제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게 종이도 두꺼운 뭐 하드버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루기가 힘이 들잖아요. 자르기가 힘이 들고. 그러니까 쉽게 자를 수 있지만 얇은 종이도 있고 오돌토돌한 종이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주어서 자르고 찢고 붙이고 끼우고 하는 다양한 놀이로 이렇게 형상화 시켜간다. 그리고 능동적인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능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껏 괜찮아 너 브라브롬이라는 걸 알려줄 필요 있고 오케이 굿 나름대로는 이런 어떤 감성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주면 아동들은 지금 무언가를 내가 쫓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충분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색이라는 어떤 새로운 거의 깨끗함 속에 내가 순수하게 새로운 나의 자존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줘라. 그래서 백색 캔티지 뭐 큰 전지 있잖아요. 도화지의 크기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색종이 말고 작은 캔티지부터 시작해서 8절지, 4절지, 전지, 2절지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보면 아동들이 우와 내가 이렇게 다양한 걸 맨날 틀에 갇혀 있는 8절 도화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눈을 못 마주쳐요. 이게 딱 새로운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땅을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고, 그러면 대화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큰 어떤 행동, 액션을 보이지는 않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주문, 과제를 지시해도 잘 네트워크, 이렇게 저장이 안 돼요. 한쪽 귀로 갔다 한쪽 귀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런 하수구 역할을 하게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색 도시의 시우는 세운데 이제 뚫고 뭐 하기보다는 이제 그려가면서 나만의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형에서 점점 새로운 모양으로 디자인해 간다는 건 창의성을 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창의성을 발현할 때 우리 아동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생각했죠. 뇌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눈에서 보여지는 어떤 기억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네. 기억과 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자, 또 아동기의 우울증은 어떻게 돼요? 초자아의 미성숙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 우울은요, 지금 당장 발생한 거 아니에요. 부모와 양육자의 관계에서 꾸준하게 성장해온 게 우울 감정일 수도 있죠. 특히 아동기의 우울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만져주지 잘 다듬어 make it love를 해주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이 우울 감정은 쭉 성장시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은 죽을 때까지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라는 게 감수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발달 과정 중에는 이런 미성숙함으로 계속 보일 수 있지만 이거를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줌으로 해서 어떤 이제 감정을 단독여주는 관리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 아동기 왜 쟤는 왜 우리하고 다르지? 왜 우리 식구를 닮지 않았지? 난 저러지 않았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행동들은 우울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벽도 나올 수도 있고 가출도 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적 증상으로 나오고 있다. 자, 가짜 우울도 있어요. 가면을 쓴 우울. 그러니까 너무 이걸 핑계로 잡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성으로 금방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 청소년기에 이 아이한테 어떤 일이 생겼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해요? 즐거워요? 예,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품행장애라든가 이제 밤에 실수하지 않는 아이인데 실수를 했다? 너 왜 실수에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놀랄 만한 일이 있었나? 반드시 마음을 먼저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울 증상은 뭐 복통도 나타나고요. 막 두통, 다음날 와도 학교 가고 유치원 가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아이들이 안 가요. 진짜로 아플 수도 있지만 심리적 증상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자, 진단은 일단 정서적 포함을 해서 어떤 성인과 유사한 증상들을 많이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진단 기준이 조금 아동들은 모호해요. 그래서 딱 우울증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아동 청소년기, 어떤 자아정체감, 혼미, 뭐 이렇게 어떤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 진단의 증거가 좀 부족해서 아동 청소년기는 왜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행동에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 양상에 따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 우울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아동기 우울 진단은요. 일단 아동만 보진 않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가족 같이 봐야 돼요. 부모 같이 보시고요. 또 자기 보고 너 요즘 어떤 일이 있었어? 이제 질문지를 그러니까 조사가 아닌 그 아이의 마음, 심층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하죠. 또 행동, 이제 투사법 검사, 이제 그래서 그 투사, 마음을 그려진 그림, 상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산 치료를 많이 해요. 우울증 치료할 때는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 고등학교 정도면 손에 묻고 막 이런 거 귀찮차 싫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면 묻는다, 지저분해진다 이런 것들은 쉽게 있고요. 마음을 분출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촉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인지행동 이제 심할 때는 약물도 좀 먹어야 돼요. 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성인기로 많이 들어섰으니까. 근데 이 약물을 먹을 정도는 이제 그 조우울증이 같이 왔을 때, 자기 행동이 조절이 안 될 때이고요. 충분히 조절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이제 어떤 훈련정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매체 접근으로 아동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구나 지금은 내 마음에서 갈등이 있었구나 이런 인지가 필요한 거죠. 자, 분리불안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분리불안은 누구하고 일어나요? 제일 처음엔 모성이에요. 양육자하고 빨리 뭔가 해서 아동기의 독립은 8세부터 시작이에요. 6세부터 시작이 되어서 6, 7, 8세 되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때부터는 지지가 더 많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꼭 곁에 이제 이런 경우 많이 나타나고 악몽도 꾸고 엄마가 막 멀리 갈 것 같은 이런 어떤 이제 불안을 우리가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자, 신체 증상은 역시 두통, 복통, 아동들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어지러움 정도 가끔 호소하기도 해요. 그리고 떨어지질 않아요. 집에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가 얌전하고 집에서 부모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말썽을 안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죠. 분리불안 장애는 성장할수록 학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제일 큰 등교 거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자, 치료는 어떻게 돼요? 왜 외적 사건들에서 어떻게 의해서 이게 발병이 되었나 보셔야 되고요. 아동하고 부모, 첫 번째로 부모 교육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분리불안 장애는 일단 가족 치료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족 치료 들어갈 때는 뭐 면담에서 핑퐁퐁퐁 가는 것보다는 무언의 비언어적인 활동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반드시 입원 치료가 가야 된다. 이거는 이미 정신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부정적 정서가 너무 강하게 주입되어 있다. 자, 치료는 게스탈트 치료. 지금 여기에서 막 과거를 너무 파고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있는 대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바깥으로 과장해서 좀 머물기도 해야 돼. 지금 그 감정은 어때? 가족 세우기, 가족 치료를 하다 보면 이때 부모님 감정이 너한테는 어떻게 느껴졌어? 지금 한번 그 감정을 느껴볼까? 잠시 생각해볼까? 머물기 작업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느자 기법 등등 다양하게 있고요. 비느자 기법은 일단 의자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엄마를 일단 오시라고 해요. 엄마를 오시라고 해서 엄마에게
내가 엄마 때문에 언제 이렇게 힘들었었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하죠. 듣게 한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무거웠던 터트려지지 않은 어떤 무의식의 이제 알갱이들을 미해결 과제를 톡톡 터트려주는. 그러니까 삶은 어찌 보면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쭉 자라져서 덩어리가 커져서 큰 덩어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생각과 상상의 능동적 대처가 분리불안 치료이다. 자, 1교시 아동 청소년 정신작용인 뇌기능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2교시 아동 청소년 미술치료. 자, 미술치료의 가치 및 역사 학습하시겠습니다. 가치 및 역사에서는 미술치료가 얼마만큼 아동 청소년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미술치료의 가치는요, 아동 청소년들에게 반복하게 하면서 숙달감을 키워져 가는 거예요. 숙달감. 숙달감이라는 건 뭐예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변형해서 돌리는 거죠. 자, 미술 치료를 반복 사용하면서 아동들은 숙달감을 키운다. 근데 자, 우리가 어떤 교육 방법으로 접근 방식으로 너무 지적, 인지적인 부분만 접근을 한다면 우리 아동들은 친구들에게 노는 방법도 잘 모를 것이고요. 누군가와 의사소통하는 방법도 부족할 것이고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어떤 우뚝 서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학업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잘 대화도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학습은 잘해요. 학습적 성취 욕구는 높은데 아이가 말도 잘 안 하고 거칠해요. 누구만 좋아해요? 선생님하고 부모님만 좋아해요. 같은 옆에 친구들은 싫어해요. 자, 이 아이가 얼마만큼 내적 강함이, 내적인 감정이 강하게 자존감이 잘 형성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배척당하며 학업 성적이 계속 높아간다는 건 독불장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너무 강한 친구일 수도 있죠. 나는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럼 누구하고 놀아요? 애어른이 되는 거죠. 부모님하고 논다거나 자꾸 성인하고만 놀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또래 아이들과 나는 생각이 맞질 않아.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양성이라는 건 지금 내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선배들과도 잘 어울리고 후배들과도 잘 어울리는 부분이 되겠죠. 자, 숙달감을 키워간다라는 것은 눈손협응이에요. 그러니까 눈손협응이라는 건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포착이라는 거죠. 포착. 총체성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숙달감을 키운다라는 것은 어쩌면 미술치료의 가치로서 숙달감은 이 부분은 뭐냐면 자신감 향상이다. 자신감 향상이라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데 있어서 무언가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이 접근이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만의 어떤 자기 효능감 위에 또 하나 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미래까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미술치료의 가치예요. 아동들이 뭔가 활발하게 생각하고 붙여가고 자 이런 재료들은 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이 틀이라는 게 있어요. 틀이라는 거. 이런 틀 작업들은 아동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고학년 선생님보다 저학년 선생님들이 훨씬 잡무가 많으세요.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아동들을 위해서 그날의 수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조금 많으세요. 대신 뭐가 활동량에서는 아동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 의사실기 똑같이 해야 되는 시기에는
보여주는 것보다는 아동 스스로가 묘사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요. 이 숙달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기지대, 기저선, 지지대,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찌 보면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만들어져 있는 아동들이라면 언젠가는 이쪽 이 단계를 다시 한번 거쳐주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 우리 아동들이 3학년, 2학년 되면은요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수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이가 수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 혼돈이 많아. 이 혼돈이 많은 아동한테 자 계속 구구단만 외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구단은 잘 외워질까요? 아니죠. 그렇죠. 수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요 이제 어떤 개념화에 대해서 그리고 길다 짧다. 질량화와 무게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3에서 5세에 배워야 될 어떤 이제 보존 법칙이라는 걸 요 시기라도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식에 잘 그게 학습이 안 되어 있다면 다시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동이 생각할 때 한번 이건 아동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숙달감이 완숙되지 않아서 내가 이걸 못하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주변 아이들 돌아보면 어때요? 창피한 거죠. 그걸 어디에서 해줄 수 있어요? 미술치료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치료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의 퇴행을 할 과정에서도 퇴행까지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데 이 퇴행은 뭐예요? 계속 내려앉기 위한 퇴행이에요? 그렇죠. 성숙을 위한 퇴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퇴행했다, 성장하고 퇴행했다, 성장하고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학습을 하실 때 연습 문제만 푸세요. 반드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시는 거 있죠. 복습 문제. 복습 문제는 지난 시간 거를 다시 이번 시간에 미래에 벌써 한 단계 더 나왔는데 지난 시간 거를 풀어본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 내려와서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린 퇴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문적인 용어로. 퇴행하면 응애하는 이런 어린 적만 우리가 딱 머릿속에 개념화가 되어 있는데 아니다. 퇴행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퇴행이지 어찌 보면 나에 대한 관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는데 누구는 일률적으로 가는 아동들이 있어요. 이게 더 생각이 많을까요? 이렇게 내 맘대로 지그재그로 가는 게 생각이 더 많을까요? 자, 이건 학부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자, 조금 더 아동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대화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미술은 어떤 부분이라고요? 암호 같은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재미나게 할 수 있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딱딱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자유라는 걸 줘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평등. 여기 있는 선생님은 너를 결코 이렇게 높이, 그러니까 너를 폄하하지도 않아. 너와 나는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안정감이 마치 이 아이가 우리가 무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 같은 엄마 품 같은 선생님이 있음으로 해서 엄마 대신에 대리는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 않게끔 적정하게 미술치료사는 또 밀당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 같이 가시고요. 상징 언어. 오호, 넌 멋진 친구인데. 그래서 이 내면에 갇힌 어떤 세계를 또 이렇게 접근해 줄 수 있는 게 미술치료의 가치가 될 거예요. 이 가치 기준이라는 건 높이 목표를 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안에서 무엇이 필요로 한 건지 그 필요로 함을 쏙쏙 뽑아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즐거움이다. 즐거워야지 그 다음 단계 나가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단계도 있어요. 물론 극복이라는 단어. 근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결국에는 극복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지금 이렇게 저하고 와서 우리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극복을 아동기에도 많이 무언가를 하지만 성인기에도 이런 게임부터 쭉 이런 게임 해보셨냐고 여쭤봤더니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그럼 아이들 키우시면서 안 해보셨어요? 아이들하고 여쭤봤더니
애들 키우는데 돈 벌어다 줘야지 제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해요, 그 아이는? 선생님이요? 에이, 일단은 집에 있는 부모님이 스승이 되셔야죠.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게 즐거움이다. 그리고 미술치료는 뭘 하게 돼요? 나 여기에 있어. 나 누구랑 있어. 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집단치료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 작업이라는 거 뭐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 저 친구도 나 같은 고민을 했었네. 하면서,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 속에서 잘 내가 나를 잘 성장시키고 힘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갈등은 하지만, 다시 세워갈 수 있어. 라는 재설계를 할 수 있어요. 재탐색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서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유산이라는 거.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거. 저거 내가 한 건데. 그래서 어떤 실물로 만든다든가, 이거 그래서 직접 작업을 직접 하게끔 만들어요. 이건 가죽공예예요. 무슨 가죽공예 같은 저런 상품을 하셔요? 우리 아이들은 뭔가를 갖고 싶어 해요. 내가 만든 창작물을 소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성인기에 어떤 막 이제 너무나 많이 가져서 갖는 것보다는 자꾸 뭔가를 바깥으로 방출해내고 버리는 연습을 하는 아동기와 성인기는 분명하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죠. 자, 이 아이들 이 풍선 처음에 무서워서 옆에 두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풍선 터지면 우리 학우님들도 풍선 무서워 소리 너무 커. 그 풍선 터지면 내 고막이 터져요. 그 풍선 터지면 지구가 깨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작업 과정으로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생산물들. 그래서 단지 어떨 때는요, 정말 답답할 때는 일부러 풍선을 터트릴 수 있도록 풍선 터트리는 봉을 만들어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한번 터트려보고 나면 자기 신체로 빵 터트릴 때까지 무엇을 해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무슨 풍선 하나 터트리는 게 목표겠어요. 그러나 처음엔 내가 두려워서 소리가 빵 날까봐 겁내했던 어떤 풍선이라는 자체를, 이 예쁜 풍선을 내가 한번 터트려보고 우와 터졌다. 왜? 지금은 게임이니까. 미술치료라는 건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자, 한번 역사를 보자고요. 어린이 정신분석 분야에서 그림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 가끔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미술심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우리 까 대표님하고 같이 어느 이제 모 학교 이제 교사 상담을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상징 갖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선무당인데요. 막 이렇게.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선무당이 아닌 게 뭐예요? 상징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 상징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담자가 만들었죠? 네. 내담자의 안에서 평하고 튀어나온 요 상징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무당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 상상을 왜 상징을 그렸는지 해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해석 과정. 이 해석이 결국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탐색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동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아동이 말하는 데에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들로 해요. 훨씬 인지적으로 방어를 키워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속마음을 볼 수 있는 투사된 그림은 어떤 게? 그림의 가치는 이래요.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이미지가 잊혀지거나 억압된 개인적 기억을 뭘로 표상해요? 상징으로 표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동의 그림은 심리학적 그림의 기초가 된 거죠. 표상적 이미지로서의 상징이 꿈이나 예술적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표출된다고 보는 거예요. 표출이라는 건 바깥으로 던져낸 거잖아요. 이거를 왜 무시해요? 소중하게 다뤄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너의 소중한 보물이구나. 너의 마음이구나.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내 아이가 너무너무 성취욕구에 뿌듯해하죠.
그걸 충분히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머리에서만 나는 저 아이를 인정하고 똑똑한 아이로 봐줘야지 하고 표정 무뚝뚝하고 너 최고야. 이렇게 했을 때 아동은 우리 선생님이 나 칭찬해주고 있는 거네 라고 인정할까요? 아니죠. 표정까지 우와 좀 과도한 액션으로 절대 손만 쭉 가면요 이거는요 마네킹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뭘 키워야 되느냐. 심리상담사들은 좀 표정과 이렇게 같이 조금 감수성과 언어가 같이 자라나야 되니까 내가 그런 부분이 안 된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지만 안 하시는 겁니다. 자, 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리학적 발달 아동들의 그림은요. 만다라, 마음껏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형상화가 된다 그랬어요. 만다라를 꼭 연필이나 색연필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곡식으로도 붙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 꽃잎으로도 가끔 해요. 봄에는 예쁜 꽃잎 가서 같이 따갖고 와서 물론 또 자연을 훼손한다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는 그런 부여를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요. 왜냐면 아동들과 함께 자연을 한번 보고 바람결의 냄새를 맡고 그 바람 숨결을 가지고 그 꽃을 갖고 와서 내가 뭔가 작품으로 했을 때 이거는 재료예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먹는 재료는 어떻게 먹어요? 저 식생활과 같이 눈으로 먹는 것도 같은 먹는 거란 말이죠. 감정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원형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원형을 갖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원형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나의 능동적 상상,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꼭 안 되는 것만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머.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잠깐 교수님 얘기를 하면 이제 교수님 아저씨가 조금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른 친척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걸 조금 너무 가볍지 않게 무겁지 않게 표현한다고 교수님은 좀 많이 아픈데 이제 술은 끊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술 끊었습니다가 나쁜 얘기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그래서 술 끊었다는 얘기가 왜 기분이 나빠요? 술은 남들이 다 적당히 먹으면 뭐 건강에 좋다지만 다들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처참한 거 아니네요. 자, 이해하기는 문제 어려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듯 어떤 원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말하면 이거를 벌써 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보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비꼬았나 보다. 뭐 저 사람이 나를 좀 폄하하려고 저런 얘기를 했나? 왜 빗대었지? 이렇게 부정적인 원형으로 다가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는 조금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자제하고 잘했다만 하고 있었더니 애기처럼 좋아하셔요. 네. 이미지를 형상화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작업, 플레몬이라고 합니다. 자, 심리치료에서 조형적 수단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동인, 같은 거, 어떤 동질적인 것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멜라닌 클라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재적인 공헌으로 아이가 놀이로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 그건 천재적인 놀이라고 하죠. 공헌으로.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안나 프로이드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은 전의를 발달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오로지 자기 속 안에서 잡혀져 나를 키우면서 논다는 거예요. 나를 키우면서. 그래서 언어적 차원의 자유 연상이 어려운 점을 들어서 우리는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그림이라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미술 치료의 역사인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리고요, 미술이라는 건 어른들도 많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동들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동 미술을 비롯해서 원시 시대 동굴벽화 또 뭐 부족 미술, 그러니까 몸에다도 막 우리 문신처럼도 하고 얼굴에 막 그렸던 토속 원시인들을 보면 이러한 시각도 우리는 어찌 보면 미술 치료라는 새로운 시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요즘에 전위예술로도 많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설치미술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후기 인상파 어떤 소수 인원들에 의해서 미술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훼손된 자들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미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서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동 미술에 관심을 많이 보인 부분, 우리 로엔필드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실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그때는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음으로 해서 이 사람의 지금 어떤, 그 사람의 그 권위? 이 사람의 어떤 사는 정도 상위층이냐, 중류층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정했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어떤 이제 전후 이제 그런 빠른 사회적 재건을 위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접근으로 이제 상담이라는 건 어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지, 내가 아픈가 봐. 쟤 이상한 애야. 또라이인가 봐. 해서 상담을 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이 들면 상담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신과에서 주로 시작을 했고, 다학문적인. 여기에는요, 인지학도 들어가죠. 뇌신경학도 들어가죠. 재활도 들어가죠. 무언가 표현하는 창의성도 들어가죠. 또 기호학도 들어와요. 상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기호학이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단 지금 현재 인지 선택이라는,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요즘 결정장애 분들 많으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범위로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미술치료 역사가 진행이 되었죠. 자, 이것이 아동청소년 미술치료의 가치와 역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3교시 로엔펠드의 발달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빅터 로엔필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교에 있기도 했어요. 그 부임에서 계시면서 이제 아동들의 미술 교육이 어디까지인가 계속 연구를 하신 분이셔요. 일단 치료적 미술 교육의 선구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빅터 로엔필드는 어떤 부분을 얘기했죠? 우리 저 한 2교시 때인가 얘기했던 우리 도식기, 전도식기, 이전에 우리 뭐 있어요? 이제 난화기에도 이제 전도식기가 있고 도식기가 있고, 이 도식기 다음에 사실기, 그 다음에 의사실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로엔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엔필드는 오랜 역사를 두고 지금까지도 쭉 이분들의 업적은 정신분석을 얘기했다라는 이제 프로이드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무게를 갖고 가고 있죠. 미술치료에서는. 그래서 치료적 미술 교육의 선구자다. 그래서 치료적 미술 교육. 왜냐하면 이 단계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달 단계를 모르고서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미술 치료를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맨날 마음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을 잘 감싸 안아주기 위해서 마음을 표현하되, 또 하나, 극복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 청소년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웅덩이처럼 품어 안아줘야 돼요. 품어 안아주지만 이 다음에 뭐예요? 이 어찌 보면 이 비계 설정이라는 거는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라는 단어가 언제 나와야 될까?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교수님이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반항을 하지 않고 어린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착했는데, 말썽 안 부리고 부모님한테는 말썽 안 부리면서 뒤에 가서 친구들하고 할 거 다 하는 친구들. 우리 학우님들도 물론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 또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까요? 제가 이제 미술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저도 이제 미술이라는 거를, 교수님이 미대 나왔잖아요. 미대 나왔는데 이 미대 나온 이유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활동으로 하는 건 어릴 때부터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보는 건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책은 그냥 보면 잠만 자고 거의 수면제에 입각했다고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체육부장이면 체육부장, 뭐 운동이면 그러니까 오락이면 오락, 뭐 나름대로 뭐 미술은 배우진 않았지만 항상 독특한, 그러니까 약간 엉뚱한 기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생대회라든가 대회 나가면 이제 뭐 상타기 뭐 이런 것들은 잘했던 것 같아요. 뭐 두루두루 어떤 아트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걸 아트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는 나는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저는 미경이는 왜 맨날 공부를 안 할까? 그냥 공부만 조금 하면 좋겠는데. 그래갖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컨닝을 한 번 했어요. 걸리면 큰일 날 얘기죠. 컨닝을 해갖고 영어 시험을 봤는데 쫙 하고 하나를 틀리고 하나 틀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요. 근데 그 행복해 하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잠시 하나 틀렸다 그랬잖아요. 야, 조금만 더 하면 하나 다 맞겠다. 여기에 꽉 깼던 것 같아요. 하나 틀려서 어머 야 이렇게 잘했으니 다음엔 더 열심히 하라 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겠다 하고는요 굉장히 무게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었어요. 자, 대학 때 갈 때요. 제 때만 해도 이제 그 대학이라는 거 수능으로 가는 시기였거든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력고사가 이제 몇 개 개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두루두루 예능적인 그 반응이 제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고 이제 고3 때 이제 갑자기 6월 달인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가자. 하고 미술학원을 가게 되게. 근데 이제 그때만큼은 왠지 그러니까 고3이라는 나이는 또 다른 세계로 이렇게 격변기에 들어가잖아요. 사실기, 의사실기.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를 많이 표현하고 놀았지만 내가 성장하는 시기, 하나 발돋움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들은 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감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원하면 그 이야기를 잘 조율을 하고 들었고 선택을 해서 원하시는 대로 잘 안내해 주시는 대로 따랐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결국엔 어찌 보면 내가 우뚝 서는 또 다른 나로 되지 않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 좋아하는 방향이 어느 시기에는 중년의 나이 오니까 효도했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그때그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쭉 살아온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자학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살펴보면서 필름처럼 흘러가듯이 쭉 살펴봄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랬었구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네 하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방향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교수님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미술 교육이라는 건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은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사랑의 회초리 무조건 오냐오냐라는 거는 과잉 보호는 또 다른 병폐를 낳게 된다. 그래서 저를 중고등학교 시기에 부모님께서 조금 인내할 때 그게 뭐 엄마가 미술학원 가자 했을 때 뭐 예쁘게 미경아 미술학원 가자 이랬겠어요? 아니죠. 공부도 안 하는 것이 이리 와 가 하면서 어찌 보면 회초리를 맞듯이 하면서 간 부분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억압적으로 막 하기 싫은 걸 했는데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했다는 건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그때 부모님께서 나한테 이 사랑의 회초리를 휘둘러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한 번씩 가끔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자, 우리 아동들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미술이라는 부분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단계인데 다 즐겁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겁다가도 어떻게 돼요? 실증이 나잖아요. 실증. 예, 그 실증 나는 시기에는 뭐가 가야 되느냐? 요게 가야 되는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요 시기에 요 실증 난다 그래서 요 사랑의 회초리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전도시키라는 건 세상을 좀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키다리 아저씨, 그러니까 사람이 그려지면 팔이 이렇게 길어져서 여기서 사과나무를 따는 경우란 말이죠.
요 팔로 도구 없이. 근데 요 시기에는 어떻게 돼? 이 사과를 따려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팔이 짧으니까 뭐가 돼요? 긴 막대기가 하나 여기서 필요한 거죠. 도구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어 시기가 있는가 하면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부리는 시기가 있고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내가 잘할 수 없는 부분이야. 스스로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와 안 올 때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교육자라는 거죠. 그거를 로엔필드라는 분이 하신 거예요. 선구자 역할로. 그래서 이 의사실기에서 사실기까지는 치료적으로 갈더라도 밀어붙여줘야 되는, 푸시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무조건 사랑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교육 치료에 관한 글과 강의에 확고하게 이분이 신념을 갖고 열심히 연구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1947년에 그림의 아동 발달 단계가 있다 하고 책을 출간하셨죠. 그 책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2018년도에도. 자, 그래서 60년이 흐른 지금도 이 이론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요. 뭐가 되어 있어요? 진단적 지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로엔필드의 이론들은요, 우리 아동층 청소년들의 인지와 그리고 사회, 정서, 어떤 소근육, 대근육, 이 전체적인 발달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미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그 단계를 망각하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아동들을 품어주되 지금 우리 아동이 어느 시기에 나와 있는가? 그럼 그 시기에 맞는 미술적 접근. 그러니까 한 가지 재료로 묘사하기라든가 입체로 그리기라든가 또 게임으로 접근하기도 그러니까 보드게임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니면 모래놀이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등등등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엔필드의 발달 이론은 지금 여러 학자의 진단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지요. 자, 이분은요, 1903년에 이때 태어나서 린츠에서 태어나셨어요. 오스트리아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조용하고 이제 학습에 어떤 학업 욕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장하는 동안 이분 자체가 그림 그리기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식기다, 도식기다, 사실기다, 의사실기다를 만들어낸 것은 자신의 어떤 성장 발달에 따라서 내가 생각해보니 이랬고 또 다른 아이들을 보니 이랬어 하고 임상이 철저하게 적용이 된 부분이다. 임상이 적용이 되어서 어떤 연구 항목이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또 바이올린, 음악에도 어찌 보면 교수님하고 비슷해요. 교수님은 그림도 좋아했지만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도 많이 좋아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12살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같이 협연을 하셨대요. 그럼 로엔필드님의 부모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역시 감수성이 풍부하게 접근을 해주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로엔필드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환경으로 변하느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엔필드가 청년기에는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제공에서 또 앞장서기도 했어요. 사회운동에. 그리고 이제 유태인 운동에도 막 참여하면서 저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일이죠. 집안 말아먹는 일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땐 부모님들이 칭찬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부모, 우리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면 안 돼. 이거 좀 굉장히 비판으로 가야 될지 비평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분명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네, 어쩔 수 없어서. 그 어쩔 수 없어라는 얘기는 벌써 나는 포기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인지시키고 인식시키고 그분들이 같이 건강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발전되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로엔필드는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쿤스트 게버벨슈라는 곳에서, 게버벨슈라는 곳에서 이제 회화를 전공했어요. 미술 전공하신 분이기도 해요. 자, 또, 로엔필드라는 사람은 에릭슨, 우리 사회학자, 그리고 프로이드와도 함께 연구한 친구예요, 친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치료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치료라는 말이 선구자라는 말도 들어가는데, 미술 치료 쪽이니까. 그러니까 정신병동에서 왜 미술이 많이 쓰였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삶의 억압된 덩어리들, 미해결 과제들을 무엇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가. 그림이다. 그림으로. 음악은 약간 또 감수성, 어떤 감각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계명을 외워야 되고 외우지 않으면 악기를 답습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가장 무의식적 행위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행위라는 건 뿌리고 문지르고 핑거 페인팅, 손을 대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조작을 하고 조형심리라는 부분, 점 하나를 찍음으로 해서 내 삶과 언어를 연결시켜주고 이 연결은 곧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새 프레임을 짜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계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뭐 다 같이 지냈던 시기이니까. 그래서 로엔필드는 이제 35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이때 직업을 하나 잡으면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되죠. 철밥통이니까 가족의 생계를 굶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모든 가족을 대고 런던으로 전쟁이 나서 이제 이제 피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권의 책을 낸 저명한 학자이기도 하죠. 미국에서 정착한 어찌 보면 이제 하버드와 콜롬비아 대학 등에서 이제 정착하시면서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오랜 동안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 이제 열정을 많이 보이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39년에서 46년 사이에 이제는 여기 이제 완전히 미국에 이제 터전을 내리시고 런던으로 옮겼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시면서 이제 민감한 문제를 미술로 표현하며 이제 승화하는 자리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이게 흑인 학생들한테 어떤 이제 그들만의 문화, 나름대로 이제 아프리카 문화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민족에 따라서 그 안에 갖고 있는 에너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엔필드는. 그러니까 흑인만의 어떤 이제 그 나름대로 열정의 문화가 다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믿었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처음에 나온 책이 뭐냐면 창조적 정신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의 상징. 정신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멘탈이라는 거. 생각이에요. 행동보다는 생각,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나니까 내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모습의 이미지화, 나름대로 어떤 원형을 갖고 있느냐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원형. 생각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자, 우리는 어떤 원형을 갖고 있어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자,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라면 모성 원형. 그렇죠? 뭐든지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모성 원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품어 안는 건 어디에서 돼요? 땅에서 심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듯 나름대로 창조적 정신의 성장이라는 초판을 내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얘기했는데 모태는 원형이에요. 원형. 원형이라는 것은 모든 이 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집단 원형이라는 것도 있고, 자, 우리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가도 집단 무의식, 집단 의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생각 중에서는 이 우리의 민족들이, 우리의 부족들이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내려오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원형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원형으로 시작된 게 무엇이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어찌 보면 역사적인 뭘 띠고 사명을 띠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만에 갖고 있는 특별한 멘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동의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많이 강조했어요. 어떤 발달을? 정신적 정서적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을 많이 강조했다는 얘기죠. 마음이 풍부해야 누군가한테 비난을 설사 받더라도 그 비난을 견딜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마음 정서가 결핍되어 있으면 누가 비난하면 나는 쓸모없나 봐. 바로 띠리릭 하고 자살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발달 단계에 맞는 동기부여 지도. 이 동기부여 지도라는 건 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난화기에는 낙서를 많이 하게 하고 도식기에는 너른대로 뭔가 형태를 배우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미술 교육으로. 그런데 그걸 주입식으로 틀렸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하네.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 항상 어떤 이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주는 의미부여, 은유법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 동기부여 지도 방법 자체가. 그리고 서술형,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표현과 정서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장이라는 건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나는 인지 조화론이에요. 조화. 생각의 조화. 뭘로? 동기부여를 잘해서. 건강한 동기부여는 나 잘할 수 있구나. 한다, 본다, 된다 라는 어떤 또 다른 자신만의 어떤 확신이 곧 성장을 맞는 거죠. 이 확신만이 또 어떻게 돼요? 상호 의존 관계. 그래, 너가 이만큼 해봐. 내가 이만큼 할게.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 서로 같이 나누고 함께 한다라는 우리, 집단이라는 걸 형성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 작품보다는 작업 과정이 훨씬 중요한 강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분도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미술치료 사회학자 중에 울만, 나움버그, 크라이머 이 중에 누가 작업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크라이머죠. 완성 작품이 중요하다. 나움버그죠. 자, 이 두 개 단어를 정리한 분 울만이죠. 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학우님들 미술치료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자, 아동 지도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자유방임적 입장은 어떻게 돼요? 거부한 노예필드는 간섭이 아닌 어느 정도의 합리적 지도라는 건 인정해주고 그걸 성장시킬 수 있는 지지와 긍정적인 어떤 리딩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참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안 돼, 돼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 건데? 믿어주는 거죠. 대신 뭐냐? 간섭이 아닌 합리적 지도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성장시킬 수 있는 지도로 간섭 정도. 간섭이 아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세계를 반드시 표현할 수 있게. 표현이라는 건 뭘로 해야 돼요? 그림으로, 또 상징으로. 지금 내 마음을 뭘로 표현할 것인가? 너 마음을 상징이 도안이 생각이 안 나면 도안이라고 하죠. 그림, 밑그림. 도안이 생각이 안 나오면 색깔로 어떻게 다이나믹 페인팅으로 상징을 나를 표현해 볼까? 아니면 모형으로? 판토마임으로? 네. 이렇게 아동 스스로가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 세계를 도식화, 상징화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쓰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로엔필드의 생각은 이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1950년대 이후부터는 뭐 세계 유럽에서부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로엔필드의 생각은 맞아 그 시기에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적 능력이라는 거 생각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어찌 보면 나의 IQ,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지적이라는 거 알아온다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지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 지혜 안에는 창의성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창의성 안에는 도전도 들어가죠. 도전 다음에는 뭐예요? 뭘 도전해야 돼요? 꿈이라는 단어를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린이의 작품들은 꿈이 들어있다. 그들 꿈에는 내가 반드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촉진이라는 개성화 단계가 들어있다.
이 개성화를 살려주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 지금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의미 있는 자료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보면 미술 시간이라든가 학교의 쭉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과학의 날이다. 아이들에게 과학 상상화를 하게 돼요. 과학 상상화는 그림만 하는 게 아니라 독서도 쓰고, 그러니까 글쓰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요. 조형놀이도 하죠. 또 물의 날이다. 물을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 또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환경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방법들이 어찌 보면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그냥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가정, 또 유치원에서 가정, 기본은 가정, 가족이 함께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가족 안에서 인정받고 가족 안에서 충분한 어떤 나름대로의 관심을 받는 아동들은 외부에 나가도 지켜봐주고 나름대로 자신감, 당당해요, 당당. 자, 치료적 미술 치료로서 어떤 이제 로엔필드는 실천가예요. 이론만 잔뜩 갖고 머리만 썼던 분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회활동과 어떤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엔필드는 나움버그나 크라이머, 울만만큼 우리에게는 미술치료에서는 중요한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로엔필드의 그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달 단계를 쭉 연구하시고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역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7년도에 이제 제 개정판이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는 미술 치료의 치료적 측면이라는 책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도 하셨고, 미술 교육 치료라는 용어를 누가 사용했냐면 로엔필드인 거죠. 그래서 미술 치료와 미술 교육의 어떤 차이점, 1차적인 교육과 2차적인 교육이 있더라. 이런 것까지 우리 같이 다.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들, 재활적인 부분, 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작업 훈련, 조형 활동, 이게 손끝을 많이 움직이고 볼 수 있는, 눈손 협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이론들은 많은 아동들에게 적용이 되었고요. 기능적 치료적으로 이제 참 잠재성, 창조성을 발달시켰고요. 그리고 성장, 일단은 뭐든지 생각의 아이디어의 성장을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적, 자기 표현의 주장, 독립성 고취.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 마음껏 표현함으로 해서 나는 잘할 수 있어. 분리독립이라는 거. 그리고 유연한 사고의 증진, 상호작용, 사회화.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는가가 미술 교육에 접근이 되고 있었다. 자, 이렇게 3교시 로엔필드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